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태영호 의원에게는 3개월의 징계를 각각 내렸습니다. 자진 사퇴 여부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공천이 어려워졌습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부실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하고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월 첫 확진자 발생 뒤 3년 4개월 만에 대부분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충북 청주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지난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으로 정부는 전국의 농장과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올라 2년 만에 가장 적은 폭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이 둔화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평년을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동해안 지역은 서늘한 동풍의 영향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낮 동안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짙어져 호흡기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문제 발언으로 각종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최고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4시간의 논의 끝에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당원 최영호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윤리위는 김 최고위원이 5.18 정신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정책에 반하는 발언 등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복된 설화는 민심을 이탈하게 만든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권 교체 후에 국정을 정상화하고 첫 정당대회를 통해서 심기일전하려고 했던 당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악재가 되었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최고위원 사퇴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리에 앞서 최고위원에서 물러난 태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사퇴를 거부한 김 최고위원은 중징계를 받아 국민의힘 소속 출마가 어려워졌습니다. 윤리 결정 후 태 의원은 윤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SNS에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당과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찾겠다고 적었지만 최고위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은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앞길은 험난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신재우 기자입니다. 이번 결정은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 개시 의사를 밝힌 지 열흘도 안 돼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란 중징계를 결정하기까지 80일가량 걸렸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조치입니다. 이런 신속한 결정의 배경엔 총선 1년을 앞두고 지도부의 부적절한 언행이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당 지도부 전체가 다음 주 5.18 기념식 참석을 예고한 만큼 그 전에 사퇴 수습을 해야 한다는 의지도 함께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역시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지도부 오찬에 최고위원 참석을 배제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의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국민들은 그것의 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그 정치인은 물론이고 그 소속 정당에 대한 평가를 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용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거취 문제에 대한 당 안팎의 의견 충돌은 여전히 당내 갈등 요소입니다. 국민의힘은 징계 논란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최고위원 회의를 오늘 재개하며 분위기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민주당 소식입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달라고 당에 요구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모두 당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언론 등을 통한 직접 공개는 하지 않고 있어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하루 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또 입장문을 내고 현재 당에 소명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일체의 불법과 위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철저하고 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선제적으로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역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팀을 꾸리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샀으며 또 그 사고 파는 그 시점들이 그 최고점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새로운 그 의혹들을 제기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김병기 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홍성국 의원과 이용우 의원, 법률가 출신의 김한규 의원이 포함됐고 외부 전문가로는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팀 구성 소식에 김 의원 측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거래 내역 등을 모두 넘겨 당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예고했지만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탓에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엔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게 갖고 있는 가상화폐를 모두 팔라고 권유했습니다. 젊은 층의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의식해 뒤늦게 수습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은 김남국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됐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틀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을 모두 팔라고 권유한 건데 김 의원은 당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은 물론 김 의원이 대선 때 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출시했던 것까지 도마 위에 오르자 적극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당 전체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돈봉투 사건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과감한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가상화폐 투자 관련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도덕성 기준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당이 좀 제시하고 그걸 바탕으로 환골탈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본인이 거래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 이체 내역과 거래 내역 전체를 공개해 결백을 밝히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냈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이름짓고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에도 의혹이 커지는 건 수십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무슨 돈으로 언제 어떻게 샀느냐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계좌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업계에서조차 의심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게임을 통해 가상화폐를 얻을 수 있는 P2E 게임이 국내에서는 불법인데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로비 활동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레이 투 원, P2E 게임이란 플레이를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게임 업체 위메이드도 P2E 형태를 띤 게임은 물론 위믹스란 자체 가상화폐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P2E 게임은 해외 일부 국가와는 달리 사행성 우려 탓에 국내에선 불법이란 점입니다. 게임상에서 획득한 게임 머니를 가상화폐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위메이드를 비롯해 일부 게임 업체들은 P2E 게임을 막고 있는 게임산업법 32조 개정에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국회에선 관련 토론회도 수차례 열렸고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해주고 싶습니다. 이 때문에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위믹스 의혹의 핵심이 P2E 합법화를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게임학회는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P2E 게임 업체는 물론 관련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 이익은 게임 업체에만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P2E 업체가 와가지고 그런 걸 쭉 설명하고 구상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과연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게임학회는 특히 김남국 의원을 넘어 전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보유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회까지 나서 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김남국 의원발 가상화폐 의혹이 정치권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구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 여권을 향해서 함께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퇴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오늘 그 퇴임 1주년이기도 한데 또 특별히 또 책광 응원하는 의미로 책광으로 이걸 또 방문해 주셔서 지난 설 이후 넉 달 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단합을 강조하며 통합으로 국가적 어려움 타개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민주당이 과거에 이제 역동성을 회복해서 젊은 층들에게 더 사랑받는 정당으로 태어나길 바란다 이런 말씀도. 보수의 텃밭인 대구도 방문한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꺼냈고 경청했습니다. 합리적 선의의 경쟁이 이제 정치의 본질인데 대화하고 경쟁을 넘어서서 거의 전쟁 단계로 진입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 이야기하니까 상고문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상고문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30분간 환담을 통해 이 대표와 홍 시장은 여야 협치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며 잠룡으로서의 존재감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저희 MBN이 준비한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9.8%, 부정평가는 54.8%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가 4%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꾼 부분이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9.8%는 긍정적으로, 54.8%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실시했던 같은 조사에 비해 4.8%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어떤 이유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 혹은 부정평가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국방 외교가 29.4%로 가장 높게 나왔고 결단력, 공정 원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 요소로는 독단적이라서가 26.5%로 가장 많았고 경험, 자질 부족, 경제와 민생을 챙기지 못해서 순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정책 기조가 확연히 다른 외교, 원전, 노동,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 중 원전, 외교, 부동산, 노동 정책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고 부정평가는 노동, 외교, 부동산, 원전 정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를 꼽았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외교 분야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응답자 절반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지만 한미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입니다. 응답자의 42%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절반은 잘하지 못했다고 답했는데 특히 전혀 잘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2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게 62.4%로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성별로도 그렇고 연령대별로도 그렇고 이념 성향별로도 다 직접적인 사과가 없다는 이유가 더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나온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55.1%가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컸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든 상관없이 봐야 한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회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28.5%, 이어 박광온 원내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15.6%로 나타났습니다. 양곡법에 이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응답자 절반가량은 사안별로 여론을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을 뽑겠다는 답변이 각각 42.9%와 45.8%로 나타나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단체가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선정 논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한국 정경련이 10억, 일본 게이달렌이 1억씩 출연해 창설됐고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대책 중 하나로 제안됐습니다. 두 단체는 한일 대학 교류에 기금을 사용하고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산업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된 지 어제로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344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지만 성급한 개방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정설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4년) 동안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를 찾은 사람만 344만 명. 엄청 화려하네요. 예상보다가. 사진으로는 보는 것보다 오니까 경내도 넓고 굉장히 크고요. 아름답고 이제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어요. 외국인도 6만 명이 넘습니다. I think everyone should come here because it's a nice surrounding, it's great gardens, and I think there's a lot of history here. So I think people should come and see it. 베일에 쌓여있던 권력의 중심지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개방이라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고려시대 기와 등 문화재가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지난해 12월부터 2, 3일의 하루꼴로 대통령실 행사에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더욱 청와대답게 변모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던 본관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다음 달 열립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8년 심은 향나무 등 35그루의 대통령 기념식수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국악과 오페라 등 품격 있는 공연도 펼쳐집니다. K컬처를 탑재하면서 이 청와대는 모든 외국인, 한국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의 메카가 됩니다. 청와대가 역사성을 간직하면서도 역동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초여름 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김나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서울 26도, 곡성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18도 선에 그치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고요. 낮부터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먼지가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대기질은 나아지겠지만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덩달아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 장시간 외출은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2.9도, 안동은 9.1도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일본인 야마모토 변호사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30년 넘게 대변해온 변호사인데요. 이용수 할머니도 참석한 가운데 원고 측은 야마모토 변호사에게 국가 면제 원칙을 집중적으로 신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는데요.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야 위원들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와 서민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오늘 2차 부분 파업을 진행합니다.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결정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종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마무리할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전남주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It's therefore with great hope that I declare COVID-19 over as a global health emergency. 우리 정부도 오늘 코로나19 종식을 공식 선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대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직접 종식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상 회복이 선언되면 현재 7일인 격리 의무는 사라집니다. 국민들께 부여했던 방역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자율과 참여 중심의 권고 형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동네 병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병원 입원실 안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모든 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고 무료인 코로나 검사비와 치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바뀝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격리 고시 개정 등에 2주에서 3주가 걸려 온전한 일상 회복은 이달 말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충북 청주 한우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염소 등 동물에게서 발병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4년 4개월 만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오늘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360여 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나덕연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합동수사팀을 꾸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 나 대표의 수행기사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어젯밤 투자자문회사 라더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라 대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이 있어 구속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계좌 정보를 넘겨받고 통정매매 수법으로 특정 종목들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와 무관한 법인에 내게해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라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영장심사는 오늘 열릴 전망입니다. 수사팀은 고액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라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은 체포된 최측근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주가 조작 수법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검찰은 시세 조종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라 대표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최측근 수행기사 2명이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뷰티업체 대표이사 임모 씨도 입건된 상태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올랐고 떨어진 것인지 두 과정을 모두 살펴봐야 하는 수사팀은 라더견 일당이 어떻게 주가를 띄운 건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스폰서로 꼽히는 사업가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넸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래구 회장의 신병 확보에 이어 돈봉투 관련 인물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이정근 전 부총장 간의 녹취록에서 돈봉투 스폰서로 언급된 사업가 김모 씨. 필요하면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김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강 회장의 요구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출석 전까지 혐의를 극구 부인해오던 태도와 달라진 모습입니다. 앞서 구속된 강래구 회장 역시 지역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관련 언론 보도를 검찰의 무차별한 피의사실 공표로 규정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피의사실이 유출되어 전 언론에 공개되어 매일매일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고 검찰은 조만간 김 씨에게 돈을 전달받은 인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 씨의 신병 확보를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 돈봉투 전달의 창구로 꼽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저희 MBN이 단독 보도했던 감금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법대 출신 주범이 포함된 이 조폭 일당은 피해자를 가두고 30%의 코인 수익을 내라고 협박해 146억 원을 뜯어냈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주변 사람들까지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은 공갈에 시달리다 도망친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남성 2명이 13시간 동안 감금돼 폭행당했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보도 이후 사건의 전말을 밝혔습니다. 주범 김모 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마스크 사업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A씨가 코인 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김 씨는 투자를 가장해 A씨에게 일방적으로 30%의 코인 수익을 내라고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직원들이나 이제 제 지인들 그리고 가족에 대한 협박이죠.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하게. 김 씨는 제때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A씨를 호텔에 감금해 입에 수건을 물려 폭행했고 A씨가 도망치자 지인들까지 건드린 겁니다. 뜯어낸 금액만 146억 원. 김 씨 등 일당은 개수기로 돈을 세고 지폐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자랑도 했습니다. 법대 출신인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허위 차용증뿐 아니라 직원으로 위장시키려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게 했습니다. 구속이 안 되면서 1년 동안 저희가 오히려 더 진짜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 인생의 모든 걸 다 파괴했죠.
경찰은 김 씨 등 조폭이 포함된 일당 16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팔순을 앞둔 미국의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79살의 나이에 7번째 늦둥이를 얻었습니다. 드니로는 새 영화를 홍보하던 중 인터뷰 진행자가 아이 6명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자 사실은 7명이나 최근 아이를 갖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아이의 성별과 생모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드니로는 전 부인 2명과 전 여자친구 1명 사이에 총 6명의 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늦둥이가 생기면서 맏딸 드레나와 막내 나이 차이가 51살, 여섯째인 헬렌과도 11살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드니로는 본인이 멋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금도 자녀들과 많이 다투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 일이 더 잦아질 것이라며 소소한 고민을 털어놨다고 하네요. 야심한 밤에 황소를 타고 도심을 질주하는 남성, 혹시 영화 촬영이라도 하는 걸까요? 인도의 한 매체에 따르면 이 인도 남성은 지난 5일 황소를 타고 인도 우타라칸드주 리시케시를 활보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술에 취한 채 소셜미디어에 올릴 인기 동영상을 만들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네요. 특히 인도에서는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고 있죠. 결국 경찰에 연행된 이 남성, 동물학대와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법적 조치를 받을 행동은 아니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소에게 직국개군 이 남성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렸다고 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북한의 지령문이 90개가 넘었는데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서로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경찰과 국정원은 민주노총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때 암호화된 대북통신문 등 북한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령문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해 90건의 북한 지령을 풀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의 지령이 나온 겁니다. 검찰이 붙잡힌 전 민주노총 조직쟁이 국장 등 4명은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조직쟁이 국장은 20여 년 동안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내부 동향을 파악해 북측에 보고하고 중앙집행부 장악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조사된 지령문에는 국내 정치 이슈와 관련된 여론 조작 지시와 이태원 참사 이후 여론 선동 활동을 벌이라는 지시도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들과 북한의 통신문을 보면 반미나 반일 감정 확산, 특정 정치 세력 반대, 정권 퇴진 운동 등 오로지 정치 투쟁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특정 유튜브 영상을 지정해 사전에 약속한 신호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접선 여부를 논의하는 등 은밀하게 교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4명은 모두 진술을 거부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 민주노총 간부 등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8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지만 버스는 우회전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버스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며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혐의로 버스기사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전 세계가 기승을 부리는 마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 유통 방식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 이럴 때 도움되는 아주 믿음직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눈부신 활약 확인해 보시죠. 마약 탐지견이 뭔가를 발견한 듯 집요하게 냄새를 맡습니다. 작은 종이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혈액 주머니인데요. 허탕을 친 걸까요? 아닙니다. 혈액으로 보이는 이 붉은 주머니, 바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인데요. 혈액처럼 보이게 위장해 암스테르담으로 보내려다 콜롬비아 공항에서 마약 탐지견에게 딱 걸리고 만 겁니다.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으로 악명 높은 콜롬비아에서는 마약 유통 방식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밀봉하고 액체로 위장해도 마약 탐지견의 객코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커다란 오토바이 몰고 떼지어 다니는 폭주족의 움찔하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른바 러시아 폭주족 모임이 회동을 가졌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눈총을 좀 샀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검은 의상에 뭔가를 새긴 가죽 조끼, 선글라스. 거대한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난 이들은 러시아 최대 모터사이클 클럽이자 극우 민족주의 단체인 밤의 늑대들입니다. 푸틴의 천사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것을 기념하는 전승절을 축하하기 위해 독일 베를린에 모였습니다. 가뜩이나 매년 서방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들의 상징인 러시아 국기 사용은 금지됐지만 한바탕 요란한 모임에 소요 사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을 상대로 펼치는 광대 공연 봉사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신나게 즐기고 놀아야 할 아이들의 안색이 어쩐지 좀 어둡습니다. 그 연휴가 너무나 가슴 아픈 곳, 팔레스타인입니다. 화려한 복장의 광대들이 아이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신나게 공연을 펼칩니다. 광대들을 따라 율동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웃고 있는 얼굴 어딘가에 그늘이 졌는데요. 소박한 공연이 펼쳐진 이곳. 최근 격화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에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자 지역입니다. 계속된 공습에 웃음을 잃은 아이들을 위해 팔레스타인 트라우마 센터 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겁니다. 5명 중 4명꼴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가자 지역의 아이들. 하루빨리 이 아이들이 구김없이 환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 일반인이 가수 아이유 씨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했다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아이유 씨의 표절 시비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판별이 쉽지 않은 표절 논란에 가요계 아티스트들은 최근 몸살을 앓는 모습인데요.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유의 곡 분홍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10년 전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해외 밴드인 넥타의 스윙 재즈 곡과 도입부가 유사하다며 표절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 아이유의 과거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로디가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코드 진행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작곡가 방시혁과 김영석도 음악에는 장르에 따라 클리셰, 즉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표현법이 있다며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일반인이 분홍신과 좋은 날을 포함해 6곡이 표절 정황이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아이유를 고발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이뤄질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원 저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3자인 고발인은 아이유가 상습적으로 저작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때문에 고발인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유 소속사 측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고발과 가해라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작곡가 류희열은 표절 논란에 휩싸여 사과를 한 뒤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 흔히 쓰는 용어인 표절보다 더 좁은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법원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재판장에서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두 작품의 유사성과 원 저작물을 접했을 가능성을 따져 결정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가까스로 3개월 연속 적자는 면했습니다. 올해 3월 경상수지는 2억 7천만 달러의 흑자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뒤 3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다만 흑자 폭은 작년 3월에 비해 65억 달러나 적습니다. 자동차와 휴대전화 같은 상품 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였지만
증권과 주식 등 배당 수지가 3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전체 흑자를 이끌었습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10%를 넘어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로 석 달 전보다 2.2%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연체액도 3천억 원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국내 매출 상위 500개 기업 중 42곳이 교체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기업의 매출 순위를 매긴 결과 포스코와 SK온, 한국마사회 등이 500위 안에 새로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매출액 1, 2위를 나란히 기록했고 기아가 매출액 3위, GS칼텍스는 톱10에 신규 진입하며 선전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9%가 올라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디폴트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노동부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9% 돌파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이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보다 낮은 결과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5%, 전달보다는 0.4% 각각 상승했습니다. 주택 임차료 등 주거 비용이 전월보다 0.4%, 지난해보다 8.1% 각각 상승했고 중고차 가격도 전월보다 4.4%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둔화한 것은 연방준비제도의 10연속 금리 인상 효과로 분석됩니다. 연준이 이달 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마지막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아직 멀었다는 평가도 우세합니다. My colleagues and I understand the hardship that high inflation is causing, and we remain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가 2년 만에 최소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점이 성과지만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는 공화당 때문에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re's a very extreme wing of the Republican Party. They're literally not figuratively holding the economy hostage by threatening to default on our nation's debt. 4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 우려를 반영한 뉴욕 증시는 다우가 0.09% 하락, 나스닥은 1.04% 상승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다음 달 1일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불참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겨냥한 공습을 이틀째 이어가면서 가자지구에서 20명 넘게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수백 발을 발사하며 반격에 나서 양측이 본격적인 교전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이동 중인 차량 앞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군이 로켓 발사장으로 향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대원을 공격한 겁니다. 로켓과 박격포 발사대 등 100여 곳에 공습이 가해지며 가자지구 곳곳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솟구쳤습니다. 가자지구 당국은 이번 폭격으로 여자아이와 무장단체 대원 등 6명이 숨지며 지난 9일부터 이틀째 이어진 공습의 누적 사망자가 21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64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도 반격을 가해 가자지구 인근 지역과 수도 텔아비브에서도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로켓 270여 발이 발사됐지만 대부분 방공망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가 휴전 중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교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ברגעים אלו ממש כוחותינו תוקפים בעוצמה ברצועת עזה וגובים מחיר יקר מארגוני הטרור.
이번 충돌은 이달 초 무장단체 지하드의 고위 인사가 이스라엘 감옥에서 단식 투쟁 중 사망하자 지하드가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가하며 촉발됐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서울 26도, 곡성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18도 선에 그치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고요. 낮부터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먼지가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대기질은 나아지겠지만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덩달아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의 장시간 외출은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4.2도, 대전은 11.7도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제주와 남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별다른 비 소식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